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2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말이죠.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그의 지갑에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정력제 한 통,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의 모텔 영수증. 저와는 10년째 잠자리를 거부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5년 전부터요. 그들은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결혼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함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제가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조언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11월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남편 민수 씨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혼 20년 차, 이제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계란 후라이는 완숙으로 가장자리는 바삭하게, 김치찌개는 약간 텁텁하게, 커피는 연하게 한 잔.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2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평온했죠.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고 특별히 다정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물론 최근 몇 년간은 좀 달랐죠. 남편은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고 잠자리는 10년 전부터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처음엔 서운했죠.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결혼 10년 차였을 때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다가갔던 게 기억나요. 여보, 오늘은 민수 씨가 제 손을 밀쳐내더라고요.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피곤하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도 피곤하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민수 씨도 저한테 손을 뻗지 않았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그런 거 한 지 몇 년 됐어.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괜히 안심이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혹시 남편이 밖에서 뭔가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민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거나 가끔 골프 정도,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10년 전에 끊었어요. 제가 보기엔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월급도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줬고 집안일에 큰 간섭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남편. 그게 제가 알던 민수 씨였어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민수 씨가 평소보다 좀 들뜬 것 같았어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핸드폰 보고 국 한 숟가락 떠먹고 또 핸드폰 보고 이상했어요. 평소엔 식사 시간만큼은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보, 오늘 뭐 약속 있어요? 응, 오후에 대학 동기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먹고 올게.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그러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죠. 웃고 있었어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때 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 설명할 순 없지만 묘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죠.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민수 씨는 아침을 다 먹고 일어나더니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엔 거실에서 TV 보다가 나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더라고요. 파란색 폴로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골프 치러 가는 옷이곤 너무 깔끔했어요. 머리도 왁스를 발랐는지 윤기가 났고요.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골프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지 속으로 의아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잔소리꾼 취급받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오전 11시쯤 민수 씨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제가 물었죠. 여보 점심은요? 밖에서 먹고 올게. 저녁도 늦을 거야. 골프 끝나고 저녁까지 먹고 온대요. 응,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알았어요. 술은 적당히 마시고요. 민수 씨는 대답 대신 손만 흔들고 문을 나갔어요. 그렇게 문이 닫혔어요. 그게 제가 평범한 일상으로 남편을 보낸 마지막 순간이었죠.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잠시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근데 곧 고개를 저었죠.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골프 가는 건데.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했어요. 빨래도 돌리고 화장실도 닦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 생각은 잊으려고 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주말 오후에 늘 하는 일이었어요. 집안일 다 끝내고 나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게 제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처음엔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잖아요. 근데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세요. 네, 뭐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환자분이요. 제 남편 말씀이세요. 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골프장에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응급처치 받으셨고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어요. 쿵쿵쿵.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3번이나 떨어뜨렸죠. 지갑을 찾다가 테이블 위에서 떨어뜨리고 신발을 신다가 뒤꿈치를 밟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수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골프장에서 쓰러졌다니. 심장마비인가? 뇌출혈인가? 아니면 다른 큰 병이 있었던 건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사님한테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최근엔 좀 소원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인데 갖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골프장에서 쓰러졌다는 게 이상했어요. 민수 씨는 골프를 꽤 잘 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요. 근데 골프 치다가 쓰러질 정도로 무리한 적은 없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남편 걱정이 앞섰죠. 병원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내는데 손이 떨려서 카드를 3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어보셨지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내렸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 데스크에 가서 제 남편 김민수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3번 침대에 계세요. 저는 커튼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는 눈을 살짝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뭔가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죠.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여보 나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쓰러졌다며요. 민수 씨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부인입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의사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일시적인 혈압 급상승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요. 내 수축기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셨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요. 근데 환자분 복용하신 약물이 있으신가요? 약물이요? 무슨 약물이요? 그게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민수 씨는 평소에 약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건강검진도 매년 빠짐없이 받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어요. 혹시 정력제 같은 거 복용하셨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정력제요. 네, 그런 종류의 약물과 함께 과격한 활동을 하시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면 더 위험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력제, 10년 동안 저와는 손도 안 대던 남편이 정력제를요. 선생님, 제 남편은 그런 거 안 먹어요. 확실하세요? 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그런 거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한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정력제, 계속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민수 씨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정력제 복용했냐고 물어보시던데 민수 씨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제 눈을 봤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먹었어. 근데 혈액 검사에서 나왔대요.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그런 거 먹을 리가 없잖아. 민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목소리였죠.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 씨 옆에 놓인 가방을 봤어요. 골프 가방이 아니라 평범한 크로스백이었죠. 여보 골프 가방은요? 아, 그건 차에 두고 왔어. 골프장 사물함에 넣어뒀나?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혹시 필요한 거 있나 싶어서요. 민수 씨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지퍼를 열고 있었어요. 안에는 지갑하고 핸드폰 차 키만 있었죠. 정말 골프 가방이 아니었어요. 골프 갔으면 골프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 왜요? 제 남편 지갑인데 왜 못 보게 해요? 민수 씨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링거줄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신분증이라도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근데 카드칸에서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꺼내봤죠. 작은 파란색 알약 한 통, 겉면에 영어로 SILDENAFIL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정력제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 동안 저와는 잠자리를 거부하던 남편이 정력제를 먹고 있었다니. 그것도 오늘 골프 가는 날. 여보 이게 뭐예요? 민수 씨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죠. 이게 뭐냐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손 한 번 안 댔잖아요.
피곤하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지갑을 더 뒤져봤어요.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카드 여러 장이 있었고 현금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죠. 접혀 있었어요. 펼쳐봤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오늘 날짜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체크인. 호텔 이름은 러브모텔이었고 금액은 5만 원.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수 씨는 11시에 집을 나갔어요. 골프 치러 간다고. 근데 1시 30분에 모텔에 있었던 거예요. 골프장이 아니라 모텔에. 정력제를 먹고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울 수가 없었어요. 옆에 남편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게 뭐예요? 민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당신 오늘 골프 안 갔죠? 모텔 갔잖아요. 정력제 먹고요. 누구랑 간 거예요? 민수 씨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역겨웠어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정력제도 넣고 지갑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민수 씨를 바라봤죠. 20년을 함께 산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위해 뭘 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시부모님 병수발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암투병 3년 동안 병원 간병, 시아버지 중풍 걸렸을 때 5년 동안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다 오다가 쓰러진 거예요. 정력제까지 먹고요. 웃긴 건 저한테는 10년 동안 남자로서의 관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피곤하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성욕이 없어졌다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믿음이 깨지는 소리,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 20년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민수 씨는 하룻밤 입원하게 됐어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하루는 지켜보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집에 가서 짐을 싸왔어요. 옷가지랑 세면도구, 그리고 민수 씨가 좋아하는 죽. 평소 같았으면 이것저것 챙겨왔을 텐데 그날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2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옆 침대는 비어 있었죠. 저는 간병인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민수 씨는 계속 잠만 잤어요. 아니 자는 척을 했다는 게 맞겠네요. 가끔 눈을 뜨는데 제 눈과 마주치면 바로 감아버리더라고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만 용서해줘야 하나? 아이들은 어떡하지?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인데 이혼하면 애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갖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새벽 5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민수 어머니한테 연락은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 어디 아프다며. 내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입원했어요.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가도 돼?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오세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새벽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내 아들이 아픈데 가만히 있겠니? 시어머니는 민수 씨 침대로 가셨어요. 민수야, 괜찮니? 민수 씨가 눈을 떴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프니?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민수야, 골프 치다가 쓰러진 거니?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민수 씨 골프 안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뭐라고? 모텔 갔다가 쓰러진 거예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뭔 소리야?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 나왔어요. 오늘 날짜로요. 그리고 정력제도요. 민수 씨가 소리쳤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저랑은 안 자더니 정력제 먹고 다른 여자랑 모텔 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실수요. 그래, 실수지 뭐 남자들 다 그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모르니 남편이 밖에서 좀 놀았다고 집안을 깨려고 하니. 집안을 깨다니요.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우리 민수 잘못 없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전 신우이도 병원에 왔어요. 언니한테는 연락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신 것 같았어요. 옳게 여기 있었네.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째려보듯 쳐다봤어요. 평소에도 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학벌이 별로라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오빠가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요. 언니 어떻게 온 거예요? 엄마가 오빠 아프다고 해서 왔지. 신우이는 민수 씨 침대로 갔어요.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올케 우리 오빠 좀 제대로 챙기지 그랬어. 이게 다 올케가 집에서 잘 못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요. 그럼 누구야? 아내가 남편 못 챙기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민수 씨가 다른 여자랑 모텔 갔다 온 거 알아요. 신우이는 웃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알지 내가 왜 몰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알았는데요? 한 5년 됐나? 5년이요. 신우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 여자 몇 명 바꿔가면서 만났는데 올케만 몰랐나 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5년. 5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만났고 가족 모임 때마다 만났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준 거예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알았지. 저는 울컥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말해서 뭐해 괜히 집안만 시끄러워지는데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문제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남자들은 다 그래. 돈 잘 벌어오고 집에 돈 갖다 주면 그걸로 된 거야. 밖에서 뭘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시어머니가 할 말인가요? 어머니, 지금 무슨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넌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내가 뭐 먹고 살래? 애들은 어떡하고, 집은 누구 명의인지 알아. 다 우리 민수 명의야. 재산 분할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넌 나가서 뭐 할 수 있어. 경력도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경력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일한 게 20년 전이에요. 지금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신우이가 거들었어요. 옳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혼하면 옳게만 손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우리 오빠 밖에서 좀 놀게 내버려 두고 돈은 꼬박꼬박 갖다 주잖아. 그걸로 됐지 뭘 더 바라.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 씨.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민수 씨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한 그런 존재로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어요. 어디가? 집에 갑니다.
민수 아픈데 간병은 누가 해? 어머니가 하시든지 언니가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했어요. 억울했어요.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냉정하게 준비해야 해.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봤고 후기가 좋은 곳 몇 군데를 추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하기로 했죠. 그 다음엔 민수 씨 통장을 확인했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게 보였어요. 매달 현금 인출이 되고 있었죠.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요. 계산해 보니까 총 7,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지? 혹시 그 여자한테 준 건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건가? 저는 민수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어요. 카드사 앱에 로그인해서 최근 6개월 사용 내역을 쭉 봤죠. 충격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명품 가게, 심지어 꽃집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는 생일에 꽃 한 송이 안 사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이렇게 돈을 썼구나. 속이 쓰렸어요. 저는 모든 내역을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했어요. 증거 1, 증거 2, 증거 3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엔 민수 씨 핸드폰 위치 추적을 확인했어요. 저희 부부는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이들 안전 때문에 깔았던 건데 민수 씨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앱을 열어서 민수 씨 최근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이동 경로가 다 나왔죠.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목에 자주 들르는 곳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검색해보니까 룸살롱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모텔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고 있었어요. 시간대를 보니까 퇴근 시간 이후였고요. 저는 달력을 펼쳐서 민수 씨가 늦게 들어온 날짜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위치 추적 기록과 대조했죠.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식한다고 연락 왔던 날. 실제로는 모텔에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쌓여갔어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죠. 화요일 오후 2시,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셨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모텔 영수증 발견한 것부터 시댁 식구들이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까지 그리고 준비해온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재판까지 가면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부동산이 집 한 채하고 상가 한 채, 예금이 한 2억 정도요. 그럼 재산 분할로 최소 2억은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는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청구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조사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현금 인출 내역이 좀 수상한데 이게 여자한테 준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위자료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그 여자를 찾아야 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간병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민수 씨 회사 근처로 갔어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출입구를 지켜봤죠. 목요일 저녁 7시쯤 민수 씨가 나왔어요. 퇴원하고 바로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한 명이랑 같이 나왔죠.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 딱 봐도 젊어 보였어요. 한 30대 초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긴 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영락없는 커플 같았어요.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에 땀이 나서 핸드폰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둘은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어요. 고급 일식집이었죠. 간판을 보니 1인당 10만 원은 하는 곳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민수 씨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몇 년 동안 안 짓던 표정으로요. 여자도 민수 씨를 보면서 웃고 있었고요. 가끔 민수 씨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친밀한 사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둘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유리창에 반사되는 제 모습이 보였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더라고요.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죠. 기사님 죄송한데 저 앞에 택시 따라가 주실 수 있으세요? 기사님이 의아해 하셨지만 제 절박한 표정을 보시곤 그러시겠다고 하셨어요. 택시는 모텔촌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택시에서 내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민수 씨와 그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사진을 더 찍어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저는 모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혹시 조금 전에 들어간 커플 있잖아요. 남자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네, 알죠. 그 사람들 자주 와요. 직원분이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은데요. 항상 같은 방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오셨어요? 한 2년 됐나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더니 요즘엔 자주 오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나가려는데 직원분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부인이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분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모텔이 보이는 곳에 서서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 씨와 그 여자가 나왔어요. 둘 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여자는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민수 씨가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여자는 민수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 사진,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도 찍었어요. 민수 씨가 여자한테 키스하는 것도, 택시 태워주는 것도 다 찍었죠. 그날 밤 민수 씨는 11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나왔어. 들어왔어요. 민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하러 갔어요. 거짓말쟁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샤워하고 나온 민수 씨가 물었어요.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나도 안 먹었는데 뭐 좀 해줄래?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줬을 텐데 그날은 라면만 끓여줬죠. 민수 씨는 불평 없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고요. 여보 내일 저녁에 또 회식 있어.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서 회식이 많아. 그래요. 민수 씨는 라면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이혼 서류를 준비할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정확히 누군지. 다음 날 금요일, 저는 또 회사 근처로 갔어요. 이번엔 좀 더 일찍 갔죠. 오후 5시쯤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회사원인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여자는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2호선을 탔죠. 저도 같은 칸에 탔어요.
여자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빠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응,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오늘은 어디서 만날 거야? 응, 알았어. 거기서 보자. 통화를 끊고 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속이 쓰렸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여자도 내렸고요. 여자는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죠. 30분쯤 지나서 민수 씨가 나타났어요. 정말 만나는 거였어요. 둘은 카페에서 나와서 백화점으로 갔어요. 여성 의류 매장을 돌아다녔고 민수 씨가 원피스 한 벌을 사줬어요. 가격표를 봤더니 80만 원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런 비싼 옷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엔 명품 가게로 갔어요. 가방을 하나 샀는데 아마 200만 원은 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모든 장면을요. 그리고 저녁에 또 모텔로 갔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증거 다 모았어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월요일에 사무실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집까지 걸어가면서 지난 20년을 생각했어요. 월요일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새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다 보여드렸죠. 변호사님이 꼼꼼히 보시더니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이혼 소송 준비하시겠어요? 네. 위자료는 1억 청구하시죠. 재산 분할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혹시 남편분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확실하세요? 네, 20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혼하는 게 맞을까? 아이들은 어떡하지?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인데. 근데 제 인생은요? 제 행복은요? 제 자존심은요? 저는 20년 동안 민수 씨를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커리어도 포기하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근데 남편은 절 배신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그냥 한두 번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죠. 더 이상 참고 살 순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해서 파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놨죠. 민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왔어. 거실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 씨가 거실로 왔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짓들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죠. 여기 보세요. 당신이 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주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통장 거래네요. 2년 동안 현금으로 7,200만 원 빼간 거. 이건 카드 사용네요. 여성 의류 명품 가게, 호텔 다 찍혀 있죠. 민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이에요. 20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시어머니 암 투병할 때 3년 동안 간병하고 시아버지 중풍 걸렸을 때 5년 동안 수발 들고 애들 키우고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뭐가 부족했어요. 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민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그게 무슨 변명이 돼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민수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죠.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는 무슨 용서. 2년 동안이에요. 아니 어머니 말로는 5년 동안 여러 여자를 만났다며요. 그게 한두 번 실수예요. 계획적인 배신이죠. 민수 씨는 계속 울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떠났거든요. 한 달 동안 증거 모으면서 남은 감정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죠. 이혼할 거예요. 여보 제발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여기 주소 적어뒀어요. 협의 이혼하실 거면 오시고 안 오시면 재판 이혼으로 갈 거예요. 민수 씨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죠. 밤새 민수 씨가 문 앞에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위자료 1억 원 받았고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았어요. 집과 상가 모두 반씩 나눴죠. 예금도 반 나눠서 총 3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은 박서연. 민수 씨 회사 후배였대요. 나이는 33살, 미혼이었고요. 둘이 만난 건 5년 전부터래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같이 하다가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서연이 유일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더라고요. 결혼 내내 바람을 피웠던 거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집안을 망쳤다고, 민수 인생을 망쳤다고. 근데 저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 생각하느라 제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저축해뒀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죠. 특히 큰애가. 근데 제가 왜 이혼했는지 다 얘기해줬더니 이해해주더라고요. 엄마 힘들었겠다.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죠. 2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배신당하는 기분 안 느껴도 되고, 시댁 식구들 비위 안 맞춰도 되고, 제 인생을 제가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엔 하고 싶었던 공부도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포기했던 제 꿈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배우자가 이상하다 싶으면 육감을 믿으세요. 여자의 육감은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준비하시고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저는 20년이나 당했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잔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